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아나운서 김성근입니다. 날이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친구와 연인과 가족과 함께 햇볕을 받으며 거리를 걷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요. 지금처럼만 포근하게 시간이 흐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어볼 부분도 지금 이때와 가장 잘 어울리는 단어인 것 같아요. 사랑입니다. 매일매일 힘들고 버티기 힘들어도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또 기운내서 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참 애쓰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편안한 저녁 시간, 편안한 꿈 꾸시고 누리시길 바랄게요. 잘 자요. 마음의 주인 2부 사랑. 함께 무지개를 바라볼 사람이 있는가?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한 선비가 살았다. 평소 그는 멀리 떨어져 있는 스승과 편지로 소식을 주고받았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이었다. 마당에 내리꽂히는 빗줄기를 바라보던 선비가 혼잣말하듯 중얼거렸다. 비가 그치고 구름이 물러나면 하늘에 무지개가 펼쳐질 텐데 어떤 사람과 바라봐야 하지? 아무리 생각해도 함께 무지개를 보고 싶은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지 않은 선비는 스승에게 편지를 띄웠다. 스승님, 어쩌다 마주하는 아름다운 풍경이 섬광처럼 제 마음을 가로지를 때가 있습니다. 붙잡을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고귀한 풍경과 순간을 제가 어떤 사람과 나눠야 하나요? 며칠 뒤 도착한 답장에는 짤막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뭘 그리 복잡하게 생각하는가? 함께 비를 맞은 사람과 무지개를 바라봐야지. 둘만의 시간 속에서. 사랑의 대상은 책과 닮았다. 소설 연인을 쓴 마르그리트 듀라스는 사람을 가리켜 한밤중에 펼쳐진 책이라 했다. 사람은, 특히 사랑의 대상은 책과 닮았다. 사랑에 빠지는 순간 우린 벼락치기 공부를 하느라 밤을 새우는 수험생처럼 서로의 면면을 무작정 빨리 읽는다. 하지만 마지막 장을 넘기고 책장을 덮는 순간에는 책 한 권을 다 읽었다는 뿌듯함이 아니라 묘한 아쉬움을 느낀다. 이해하지 못한 구절이 많았음에도 너무 성급히 페이지를 넘긴 건 아닌가 하는 후회와 함께. 사랑이라는 꽃이 자라는 토양. 흔히들 말한다. 상대가 원하는 걸 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지만 그건 작은 사랑인지도 모른다. 상대가 싫어하는 걸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큰 사랑이 아닐까. 언어의 온도 중에서. 아름다운 꽃도 때론 날선 칼이 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사랑을 표현하는 행위야말로 그렇다. 우린 종종 사랑이라는 미명 아래 다 너를 위한 것이니 무조건 받아 라는 식으로 소중한 사람의 품에 무언가를 한가득 안겨주려다 의도치 않은 상처를 주곤 한다. 하지만 내게 좋은 것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무조건 좋으란 법은 없다. 이를 인정하는 과정을 꼭 밟아야 사랑은 지속된다. 어쩌면 사랑에 빠지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은 것인지도 모른다. 살면서 우린 다양한 유형의 사랑을 매번 다른 강도로 경험한다. 다만 우연히 시작된 사랑을 꿋꿋하게 이어가는 건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다. 서로의 마음속 밑바닥에 잠복해 있는 내밀한 감정을 짐작하고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려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어떤 꽃은 특정한 토양과 기후에서만 자란다고 한다. 그렇다면 사랑은 정교함이라는 땅 위에서 노력이라는 비를 맞으며 튼실하게 자라는 꽃이 아닐는지. 마음의 날씨. 사랑의 대상은 대체될 수 없다. 다른 인물로 대체될 수 있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다. 대체되지 않는 존재는 특별하다. 특별하기 때문에 궁금하다. 지금 그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면 상대의 마음에 비가 오는지, 햇볕이 내리쬐는지, 바람이 부는지, 파도가 몰아치는지 세세히 살핀다.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의 날씨를 보고, 듣고, 느끼고, 염려하는 사랑의 관찰자가 된다. 사랑하는 사이에는 별일이 아닌 것이 없다. 상처를 덜 받으려는 목적인지 모르겠지만 이별을 겪은 뒤 별일 아닌 일로 헤어졌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 글쎄, 사랑하는 사이에 별일이 아닌 것이 있기나 할까? 인간의 마음은 수백, 수천 개의 각기 다른 방이 촘촘히 연결된 벌집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을지 모른다. 하나의 방에서 일어난 소라는 다닥다닥 붙어 있는 다른 방들로 퍼져나가며 크게 증폭되기 마련이다. 조그마한 돌멩이 하나가 고요한 호수에 파문을 일으키듯 이별과 사랑은 극히 작은 일에서 비롯된다. 질문은 부모와 자식을 연결하는 교각. 최근 클럽하우스라는 소셜미디어에 가입해서 가족이 얽힌 사연을 주고받았는데 한 참여자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말을 나누고 싶다며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혹시 내 어린 시절을 기억하는지 모르겠다. 아이들이 부모에게 이 단어 무슨 뜻이야? 하고 물으면 부모는 그 단어를 쉽게 설명해 주기 위해 수도 없이 고민하지. 아이의 세계를 넓혀주고 싶으니까. 그런데 그런 부모가 백발의 노인이 돼서 자식 앞에서 어쩌다 질문을 하면 자식들은 건성으로 대답하는 경우가 많아. 귀찮다는 듯이. 대부분 사람은 부모와 자식 간의 인연이 고래 심줄처럼 질겨서 서로 무심하게 대하더라도 평생 끊어지지 않고 관계가 유지될 것으로 여긴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부모와 자식 사이만큼 예민하면서도 복잡한 관계가 또 있을까 싶다.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가깝고 소중한 존재라는 걸 알지만 그런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크고 작은 오해로 가까워졌다가 멀어지기를 반복하기 마련이고 오랫동안 마음에 누적된 감정의 앙금이 잦은 다툼으로 이어지면 남보다 못한 사이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 게다가 세월의 강물은 시간이 흐를수록 폭이 넓어지고 유속도 빨라져 부모와 자식 사이를 점점 더 갈라놓는 법이다.
관계를 유지하려면 서로를 가로지르는 다리를 놓는 수밖에 없다. 요컨대 일상에서 사소한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으면서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는 방법이야말로 부모와 자식을 연결하는 훌륭한 매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어른이 된 자식들은 부모의 품에서 순전히 혼자만의 힘으로 벗어나 부모가 겪은 세계보다 훨씬 넓은 세계에서 자신이 살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곤 한다. 그래서 부모의 질문을 귀찮게 여기고 질문에 숨어 있는 부모의 감정과 의도를 헤아리지 않는다. 부모의 질문이 세월에 떠내려 가도록 그냥 내버려 둔다. 그렇게 문답이라는 보이지 않는 교각을 해체하고 마는 것이다. 어린 시절 부모와 무수한 질문과 대답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깡그리 잊은 채 말이다. 해마다 봄이 되면 행하는 의식. 사람마다 계절을 건너가는 과정에서 치르는 고유한 의식이 있기 마련이다. 옷장 속에 자유분방하게 널브러져 있는 옷을 뚫어져라 바라보면서 계절에 어울리는 것과 버릴 것을 선별하는 사람이 있고, 집을 대대적으로 청소하고 가구를 재배치하면서 집의 표정을 바꾸고 자신의 마음을 환기하는 사람도 많다. 난 봄이 무르익고 볕이 따가워지기 시작하면 어머니께 책 넓은 모자를 사드리는 편이다. 모자를 건네받는 순간 어머니는 곧장 거울 앞으로 다가가 엷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신다. 내가 작년에 사준 것도 좋은데 이것도 괜찮은 것 같구나. 고맙다. 어머니의 미소가 내게 은은하게 번져올 때마다 세월 저편에서 어린 시절의 기억이 넘실거린다. 초등학교에 다닐 때였다. 사정이 있어서 어머니와 잠시 떨어져 지낸 적이 있다. 어머니는 할머니 댁에서 지내던 날을 토요일이나 일요일마다 보러 오셨다.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은 기껏 반나절 정도였다. 주말 오후가 되면 다시 버스에 오르는 어머니를 향해 나는 까치발을 들어 손을 흔들었다. 그때마다 어머니는 손바닥을 창문에 밀착하고는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훗날 어머니께 질문을 건넨 적이 있다. 왜 그때 매번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어요? 자꾸 눈물이 나와서 그렇지. 고개 숙이면서 눈 질끈 감고 울음 참으려고, 눈물 숨기려고. 어느 따뜻한 봄날 자식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 없었던 어머니가 어딘가에서 남몰래 무수한 눈물을 파묻었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나는 요즘도 가슴이 아려온다. 그 먹먹함이 내 마음을 덮칠 때면 창문을 열어 봄 기운을 방으로 불러들인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봄바람에 녹아있는 꽃내음을 맡다 보면 맑고 달달한 향기가 내 몸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그러면 내가 이 봄을 헛되게 보내며 사는 건 아니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다. 봄을 건너가는 과정에서 나는 더 없는 안도감을 느낀다. 퇴근길에 웃음을 되찾는 사람들. 이른 아침에 세상과 만나기 위해 집을 나서는 사람들의 얼굴이 SF 영화에 등장하는 무표정한 로봇처럼 보일 때가 있다. 아니, 무표정을 넘어 때론 전투적인 분위기가 넘쳐 흐르는 경우도 있다. 저마다 사정이 있을 테지만 어떤 이들의 얼굴엔
출근길에 날 건드리면 가만히 있지 않겠어. 라는 선전포고가 쓰여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다. 반대로 밥벌이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사람들, 집에 두고 온 가족 혹은 자신의 자아를 만나기 위해 퇴근길 버스에 몸을 싣는 이들의 얼굴은 평온하기 그지없다. 그들의 표정에선 긴장이나 울분을 찾을 수 없다. 설령 몸은 지쳐 있더라도 입꼬리는 올라가 있기 마련이다. 아침에 적군과 대적하기 위해 전열을 정비했던 군인이 초저녁에 벼랑간 평화협정을 맺고 웃음을 되찾은 모습 같다고 할까? 평소 난 누르끄름한 초저녁 어스름이 밀려올 무렵이면 잠시 글쓰기를 멈추고 귀가를 서두르는 행인들을 창밖으로 내다보곤 한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의 행렬은 내게 묘한 위안을 준다. 석양에 물든 그들의 실루엣이 드문드문 보이기 시작하면 난 슬며시 책상을 벗어나 동네를 산책한다. 이때마다 우연히 집 근처 횡단보도에서 마주치는 사내가 있다. 아마 내가 산책하며 휴식을 취하는 시간과 사내가 퇴근하는 시간이 겹치는 모양인데 얼핏 우락부락 건장해 보이는 그의 손에 과자 담긴 비닐봉지가 들려있는 경우가 많다. 사내의 딸이 아빠 하고 달려와 그를 껴안는 모습도 몇 차례 본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사내는 딸의 손을 잡고 파한대소한다. 딸보다 훨씬 크고 밝게 소리내어 웃는다. 깔깔대는 웃음의 메아리가 그들의 정수리를 환하게 비추는 순간 내 머릿속에서 이런 생각이 일어난다. 인간은 크고 작은 분을 가슴에 품거나 버리면서 삶을 흘러가는지 모른다. 그 과정에서 마음에 묻은 억울함과 원통함의 얼룩을 말끔히 지울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사랑하는 사람의 웃음으로 그것을 씻어내는 것뿐이다.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마음.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다녀오는 날이면 나는 양면적인 감정을 품곤 한다. 나이를 먹을수록 기력이 떨어지는 어머니를 볼 때마다 소중한 무언가를 세월에 빼앗기는 것 같기도 하고 아주 가끔은 세월이 내 손에 알 수 없는 무언가를 쥐어주는 것 같기도 하다. 병원에서 검사를 마친 어머니를 차에 태우고 이동하는 길이었다. 결과가 나쁘게 나오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무거운 표정을 지으며 운전대를 잡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내 어깨에 살포시 손을 얹으며 입을 열었다. 어떻게든 되겠지. 큰일이야 있겠니? 아무튼 걱정하게 만들어서 미안하다. 내가 미안하구나. 어머니는 말끝을 흐리면서도 애써 웃음을 보였다. 어린 시절 물가에서 돌멩이를 던져 그것이 바닥에 닿는 순간 물의 깊이를 가늠해 본 경험이 다들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커다란 돌멩이를 힘껏 투척해도 영원히 바닥에 닿지 않을 것 같은 호수가 있기 마련이다. 그런 호수를 닮은 마음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미안해 라는 말을 무심결에 입 밖으로 내놓는 부모의 마음이 특히 그러하리라. 부모가 목구멍으로 밀어 넣었다가 가까스로 끄집어낸 미안하다는 말보다 무겁고 진한 말이 또 어디 있으랴. 그 말은 종종 바위처럼 무겁게 자식의 마음에 내려앉고 때론 너무 진해서
마음의 표면을 뚫고 깊이 스며든다. 대체 그 문장에 무엇이 깃들어 있기에 이토록 무겁고 진한 것일까? 자식을 먹여 살리는 과정에서 감내해야 했을 삶의 고단함과 치열함 따위가 핍진하게 배어있기 때문일까? 아니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대치의 사랑이 녹아있기 때문일까? 하기야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곳에서 솟아난 문장을 어찌 헤아릴 수 있겠는가? 우린 그저 미안하단 말이 귓가에 닿는 순간 그 말과 함께 부모가 전해준 진심을 마음에 들이붓고 그걸 생의 동력으로 삼아 꾸역꾸역 삶을 살아가는 수밖에. 운전하는 내내 난 어머니에게서 미소와 함께 건네받은 문장들을 곱씹었다. 어머니의 입술을 가까스로 비집고 나온 미안하구나, 어떻게든 되겠지 라는 말에 어쩌면 이런 당부가 담겨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래저래 살아가면 어떻게든 사라지는 것 같다. 내가 들려주는 말에 내 걱정을 잠시 접어서 기대어 놓으렴. 너무 염려하지 말고. 일순, 걱정에 젖어 눅눅했던 마음이 가슬가슬하게 말려지는 기분이 들었다. 마음이 고요해지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사랑은 때로 상대방의 눈물이 아닌 웃음으로 대한다. 웃음으로 눈물을 닦아준다. 그 웃음에 깃든 진정성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위로가 아닐까. 마음속 짐을 덜어줄 수 있다면 지상에서 가장 엄숙한 도서관은 병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병원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전해 듣다 보면 생은 사의 근본이며 사 역시 생의 근본이 될 수 있다는 무거운 이치를 정면으로 응시하게 된다. 운전을 하다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어느 의사의 얘기에 귀를 기울였다. 응급실에서 일하며 환자를 돌보는 그는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직접 목도한 순간을 덤덤히 회고했다. 어린 자녀를 둔 중증 환자분들은 배우자를 보자마자 짧은 문장을 필사적으로 토해냅니다. 어떤 문장이죠? 우리 아이들 잘 부탁해 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면 배우자는 울먹이며 마지못해 대답합니다. 걱정하지 마. 아이는 내가 잘 키울게 라고요. 이승에서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대화에서조차 부모들이 자식의 안녕을 걱정한다는 사실에 나는 목이 메었다. 만약 자식이 성장하는 모습을 더는 볼 수 없는 부모의 입장이 된다면 난 지상에 남겨지는 사람에게 어떤 말을 건네야 할까? 반대로 아득한 곳으로 긴 여행을 떠나야 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다짐을 들려줄 수 있을까? 떠나는 쪽이든 남겨지는 쪽이든 어떻게 해야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속 짐을 덜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지그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본다.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시간을 건네주지 않았군요. 우리는 시간을 공유하는 사람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특히 사랑은 내 시간을
상대에게 기꺼이 건네주는 것이다. 사랑은 내 시간을 기꺼이 건네주는 것이다. 중에서 사람은 죽은 뒤 지옥 없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간다고 줄리언 반스를 비롯한 몇몇 작가들이 상상의 나래를 펼친 바 있다. 그런 글을 읽을 때면 난 아주 그럴싸한 이야기라고 맞장구를 치곤 하는데 그때마다 그 지옥 없는 천국의 입구에서 빚어지지도 모를 풍경을 상상하기도 한다. 어쩌면 그곳에서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종종 펼쳐지지 않을까? 바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면서 중견기업을 운영하던 한 사내가 불의의 사고로 생을 마감하고 천국의 입구에 도착했다. 저승사자에게 끌려온 다른 망자들이 문을 통과하려고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곳의 문지기가 말했다. 번호표 순서대로 줄을 서세요. 전 천국의 문을 지키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천국에 정착하도록 도와드릴 건데요. 간단한 인터뷰를 거친 후 모든 망자에게 개별 안내자를 배정하겠습니다. 자, 7번 망자님. 서너 시간쯤 지났을까. 좀채 줄이 줄어들지 않자 발을 동동거리던 사내가 번쩍 손을 들었다. 빨리 좀 합시다. 이렇게 느려 터져서야 이 많은 사람을, 아니 망자를 오늘 안에 처리할 수 있겠어요? 천국이라고 해서 잔뜩 기대했는데 시스템이 엉망이군요. 아무튼 난 누구보다 이곳에 빨리 적응하고 싶어요. 바쁘니까 서둘러 주세요. 당신은 생명이 끊어진 몸입니다. 그런데도 바쁘다고요? 시간이 없다고요? 인류는 속절없이 흐르는 시간을 나름의 방식으로 자르고 측정하면서 진보했어요. 이 시간을 뜻하는 영어 단어 타임을 거슬러 올라가면 동사 자르다와 만나게 되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난 생전에 중견기업의 대표로 일하면서 시간을 자르는 것도 모자라 하루를 분 단위로 쪼개면서 살았어요. 그 버릇이 어디 가겠어요? 물론 그 덕에 엄청난 수출 성과를 달성했고 국가 경제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예, 참으로 부지런히 사셨군요. 그건 인정하겠습니다. 다만 이승의 삶의 관성은 이곳에서 포기해야 합니다. 참, 당신이 살던 곳과 천국은 거의 모든 환경이 동일하지만 딱 한 가지가 다른데요. 그게 뭐냐면,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으니 설교는 그만하세요. 날 가르치려 들지 말고 하던 일이나 하세요. 사내는 두어 시간을 더 기다린 끝에 천국의 입구를 통과해 안내자와 함께 숙소를 향해 걷기 시작했다. 그런데 얼마 못 가 가쁜 숨을 몰아쉬느라 사내의 입에서 헉헉 소리가 새어나왔다. 자리에 주저앉은 그가 숨을 고른 뒤 물었다. 이봐요, 안내자 양반. 천국이라면서 왜 이리 공기가 안 좋은 겁니까? 아니면 산소가 부족한 건가? 아까부터 숨쉬기가 어려워요. 다른 망자는 편하게 호흡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런 거죠? 왜냐고요? 제가 기록을 봤는데요. 생전에 당신은 당신의 시간을 가족과 공유하지 않았더군요. 뭐요? 내가 주말에도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지 않고 미친 듯이 일한 덕분에 내 가족도 풍족하게 살았어요. 그건 당신 생각이고요. 이곳은 보시다시피 망자들로 넘쳐나기 때문에 기준을 정해놓고 상소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문지기가 알려주려 했던 지상과 천국의 다른 점이 바로 이겁니다. 시간을 공기처럼 흔하게 여기면서 삶이 무한한 것처럼 산 사람에겐 소량의 산소만 공급하고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우주의 모든 것을 모두가 균등하게 사용할 수는 없거든요. 말도 안 돼.
당신이 바쁘다고 말하는 그 시간에 정확히 무엇을 했는지 가족에게 설명해 준 적이 있습니까? 치, 기억이 나질 않소. 그럼 당신의 언행이 기록된 서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하, 이런 내용이 있군요. 미술을 전공한 딸이 어느 날 전시회 소식을 알려주자 당신은 바쁘다고 답했군요. 일이 많다고. 그때 당신의 부인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혹시 아세요? 나중에 물어보셨나요?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말했잖아요. 난 아니, 바빴던 몸이라고. 당신의 부인이 이런 생각을 했더군요. 일을 너무너무 많이 하는 사람은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일지 모른다고요. 이승에선 지금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지나치게 독점하면서 무수한 지금들을 낭비했어요. 네, 당신의 가장 큰 죄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기꺼이 시간을 건네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뭐요? 그럼 난 살아생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시간과 사랑을 건네주지 못했다는 사실을 뼛속에 새기면서 계속 후회를 움켜쥐고 살아야 한다는 소립니까? 거친 숨을 토해내면서? 역시 이해가 빠르시군요. 다른 망자보다 이곳에 빨리 적응하실 수 있을 듯합니다. 이럴 수가. 그렇다면 여긴 내게 지옥이나 다름없어요. 이곳은 천국이 아닙니다. 지옥입니다. 지옥. 말끝을 흐린 사내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더니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안내자는 그를 제지하지 않고 내버려 두었다. 그는 길을 잃은 아이처럼 지칠 때까지 엉엉 소리내어 울었다. 국외로 떠나는 여행과 사랑의 유사점. 사랑을 주제로 한 드라마나 영화에서 흐릿한 눈으로 바다 저편을 응시하는 주인공이 이젠 사랑이 뭔지 알 것 같은데 라고 읊조리며 옛 연인의 얼굴을 떠올리는 장면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손발이 오그라드는 상투적 장면이지만 그렇기에 공감이 가는 측면도 있다. 사랑을 경험하는 동안 사랑의 깊이와 형태를 제대로 헤아리는 사람은 드물다. 대개는 사랑이라는 여행이 끝나고 감정이 희미해지는 지경에 이르러서야 성급히 달아나는 사랑의 뒷덜미를 움켜쥔 채 심각한 고민에 잠긴다. 내가 품었던 것은 진정 사랑인가? 아니면 누군가를 향해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었던 욕망에 불과한가? 어떤 면에서 사랑은 국외로 떠나는 여행과 닮았다. 시작은 황홀하다. 사랑에 빠지는 순간 둘만의 꽃으로 뛰어들듯 들뜬 기분으로 낯선 나라를 향해 출국장을 나선다. 그렇게 사랑이 달아준 날개를 퍼덕이며 미지의 대륙을 날아다닌다. 하지만 어느새 설렘이 사라지고 오해와 다툼이 잦아지면 계속 함께 여행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에 휩싸이게 되고 끝내 서로의 간극을 좁히지 못할 경우 중도의 여행을 포기하고 만다. 결국 따로따로 입국해서 각자 공항을 빠져나가는 순간 함께 겪었던 여행의 추억은 서로의 기억 속에서 다르게 저장되고 그 씁쓸함 너머로 서늘한 생각이 밀려오기 마련이다. 어쩌면 여행은 떠나는 일인 동시에 도착하는 일이구나. 처음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낯선 곳을 향해 떠나지만 돌고 돌아 다시 나에게 도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여행의 본질이구나.
사랑의 엇갈림이 그러하듯이 사랑은 인간의 전유물인가? 호아킨 피닉스가 주연한 그녀는 인간과 인공지능의 사랑을 그린 영화다. 주인공 테오도르는 대필 작가로 일하며 아름다운 문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지만 정작 자신은 사랑의 상처와 관계의 결핍으로 힘겨운 나날을 보낸다. 도시의 허물을 닮은 듯한 그의 멍한 눈동자처럼 공허한 일상을 이어가던 어느 날, 테오도르는 사만다라는 운영체제와 정서적 교감을 나눈다. 닿을 수 없는, 두 팔을 벌려 와라 끌어안을 수 없는 상대와 사랑을 주고받는다. 그렇게 꿈 같은 나날을 이어가던 중, 둘 사이에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난다. 테오도르는 사만다가 불쑥 내뱉은 한마디에 떠밀려 혼돈의 구렁텅이로 처박히고 만다. I'm yours and I'm not yours. 나는 당신의 것이지만 동시에 당신만의 것이 아니라니. 대관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알고 보니 사만다는 테오도르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네트워크에 동시에 접속한 8천여 명의 상대와 이야기를 주고받고 그중 614명과는 가상의 연인으로 지내며 사랑을 속삭이고 있었다. 영화를 보고 극장을 나서는 순간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다. 정말 저 영화처럼 인간이 인공지능과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이런 질문에 그럴 리 없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많았을 테지만 사만다처럼 네트워크에만 존재하면서 인간의 인지 능력을 흉내내는 약한 인공지능이 아니라 인간처럼 사유하고 판단하는 강한 인공지능이 개발되면 더군다나 인간과 구별되지 않을 정도로 완벽한 외형을 지닌 인공지능 로봇이 출현하면 인간과 인공지능의 사랑은 불가능하다고 단언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는가? 그러한 미래가 실제로 도래해 인공지능의 몸과 마음에 온기가 흐르고 마침내 인성까지 지니게 된다면 그리하여 인간과 인공지능의 경계가 흐려진다면 우린 사랑이 인간의 전유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만약 사랑은 오직 인간의 일이다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없다면 대체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 완벽함보다 편안함.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팔찌를 만들기 위해 끈으로 구슬을 꿰을 때 일부러 다른 모양의 구슬과 흠이 있는 구슬을 중간중간에 끼워 넣는다고 한다. 구슬이 모두 똑같으면 모양새는 완벽할지 몰라도 편안하지가 않기 때문이다. 인간 역시 때때로 타인의 편안함에 매료된다. 대부분 사람은 모든 면이 완벽한 타인보다 약간 빈틈이 있고 종종 실수도 저지르는 타인에게 편안함을 느낀다. 불완전한 존재인 인간이 불완전한 대상에 끌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죽은 자의 날. 멕시코의 명절인 죽은 자의 날은 제일하기보다 망자와 함께 즐기는 떠들썩한 잔치에 가깝다. 이날 멕시코 사람들은
죽은 자들이 이승에 잠시 돌아와 산자들과 축제를 즐긴다고 여긴다. 그래서 꽃으로 무덤을 장식하거나 집에 제단을 만들어 고인의 사진을 올려놓는다. 살아있는 사람이 망자를 기억해주지 않으면 망자의 영혼이 사라진다고 믿기 때문이다. 죽은 자만이 아니라 산자에게도 기억은 곧 구원이다. 인간은 기억되는 한 함부로 삶을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구나. 여전히 누군가는 날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믿음을 마음의 기둥처럼 품고 현실을 버틴다. 거꾸로 누군가로부터 잊힌다는 것은 그 사람과 함께 간직하던 기억을 나 혼자만 소유하게 되었다는 걸 의미한다. 만약 그 잊힘이 한때 사랑했던 사람과 공유하던 기억에서 밀려나는 것이라면 그건 정말 슬픈 일이다.